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와 만나면서 정치 보건, 협치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또 예결위 법사위원장직, 또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대표들과 105분 동안 오색국수를 이제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뭐 여야 대표 회동이 18일 만이라고는 하지만 취임식 당일날 여야 대표들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같이 했죠. 네, 비빔밥 먹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네. 예, 물론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그때 이제 마련한 자리긴 합니다만 그때도 이제 봤고 18일 만에 또 이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현안들은 거의 다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의제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만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라는 이유로 무려 2년 동안 720일 동안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취임 선서한 날 점심 오찬 회동했고 이번에 또 18일 만에 또 여야 지도부들 회동을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협치의 의지를 보여준 그런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준비도 굉장히 협치의 의지를 좀 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넥타이 자체도 파란색 또 빨간색이 담겨 있는 그런 넥타이를 맺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오찬 메뉴도 통합의 오색국수. 그러니까 국민 통합하자, 협치하자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회동 태도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말에 최대한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이러지 않은 모습. 그래서 야당 지도부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정말로 한번 협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시동에 함께 좀 발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뭐 작심하고 7가지 제언을 A4 용지로 가져왔는데 대체적으로 좀 원론에 가까운 그런 거였는데 하나 좀 눈에 거슬리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것을 약속해달라. 그리고 또 퇴임 이후에도 재판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라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가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당연히 독립적으로 할 건데 이걸 대통령에게 약속하라는 것은 스스로 삼권 분립을 정신을 망각하는 그런 요구고 좀 첫 회동인데 좀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결례적인 좀 태도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뭐 형식이나 식이나 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서 멕시코 대통령에게서 지지율 높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조언을 한번 듣고 왔는데 그게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많이 만나라, 언론 소통 많이 하라. 소통 많이 해라.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제 뭐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야당 지도부와 논의하는 모습, 협의하는 모습, 듣는 모습 이런 모습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한 것은 없지요. 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은 없었는데,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A4 용지 3장 분량으로 한 7분간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한 13분 얘기했다고 15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은 야당 지도부로 봤을 때는 대통령 만나기가 힘드니까 만났을 때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재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결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례라기보다는 그거는 국민의 뜻
네. 국민 여론을 야당의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누구나 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연 대통령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럼 대통령이 있을 때는 재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밝혀줘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대통령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적절하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결렬하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글쎄요, 예.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뭐 만남을 자주 갖자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추가적인 날짜는 정해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자주 있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자, 내일과 모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그런 재산 수입 지출과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이제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오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아직 뭐 증인 채택 같은 것도 되지 않아서 내일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이 없는 사상 초유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과 모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뭐 시정일관 정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핵심 지금 쟁점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수입은 5억인데 네. 전체 13억을 썼다. 그러니까 8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네.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자녀 유학비 2억은 전처가 부담했고 예. 나머지 6억은 이제 경조사 그리고 2차례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 거기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어요. 예.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배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 이것은 정치 검찰인 심우정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서 김민석 죽이기에 나섰다. 예. 그리고 검찰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이 돈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어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국 예. 국회에서 인준될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제 아무리 반발해도 민주당의 의석이 167석이거든요. 법여권하면 190석이 되니까 과반만 동의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처리할 의사가 없다. 이런 전혀 없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행에 맡기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재청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국회 인준이 되지 않으면은 내각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국회 인준은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야당에서 가장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민주당의 절대 다수이니까는 당연히 통과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도 뭐 특별하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채무관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명확한 거고 지출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료로 충분히 숫자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문회 정인으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 사실 뭐 1,000만 원, 10명이 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쭉 빌려준 사람들. 그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후원자라고 하는 분. 아니, 매월
유학가 있는 분에게 매월 45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급했다.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 청문회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비로 받은 것이 국회의원 시절에 예. 5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3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8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은 뭐 출판 기념회다, 뭐 경조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 시기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1월에 출판 기념회였는데 12월에 네. 재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억여 원을 갖다가 2억대의 돈을 갖다 그냥 한 달 만에 다 썼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출판 기념회에서 우리 출판 기념회 해보면은 우리 책값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럼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청탁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부분인데 재산 신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는 모양인데 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게 청문회가 물론 민주당 당연히 통과시켜서 임명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지도부 만나고 협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인데 뭐 그렇게 그때도 요구를 했죠. 김민석 후보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런데 뭐 당신 얘기는 잘 들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출판 기념회 수입은 정치 자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 공격수 주진우 의원이 이걸 정치 자금으로 묶자라고 지금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목 잡기를 그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6개월 동안 국정이 실종된 그런 상황에서 예.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좀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재산이 70억입니다. 예. 근데 김민석 후보자 재산 2억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부부가 현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인간 본인이 2억 8천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 아들은 100만 원이거든요. 740배나 더 많거든요. 이런 분이 주 공격수로 나선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엑스맨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반론하시고 검증을 받을 사람을 공개하라. 검증을 하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겠다. 그거는 비겁한 거죠. 메신저 때리기다 이렇게 깨끗한 손이 검증을 민주당에서 해야죠. 너무 깨끗한 손이. 그렇게 비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메신저를 갖다 공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책값이 책값 이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일로 잡혀 있죠.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미 일찌감치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양강 구도가 됐습니다. 두 분 다 뭐 아주 그 찐명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두 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경쟁력은 누가 더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찐명인데 네. 찐명 중에 누가 더 찐명이냐. 그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승부처가 되나요? 승패가 좌우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을 보면 권리당원의 비중이 55%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대의원이 15%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니까 결국은 이 권리당원 55%. 그러면 권리당원 55%가 누구냐면 결국 강성 친명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합이 잘 맞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청래 후보자가 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박찬대 후보자가 더 호흡이 맞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할 텐데 누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그걸 뭐 제가 함부로 말하면 어느 한쪽이 이제 굉장히 서운해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의 차이는 이겁니다.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투력 이 투쟁성이 강하고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다 굵기를 나서고 있어요. 개인기 바람으로 하겠다. 예. 근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합이 맞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강성 친명 당원들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직에서 앞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서고 있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 서운하니까 예, 예.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렇게 불려요. 조직과 바람의 싸움이다. 네. 예. 바람의 정청래 예. 그리고 조직의 박찬대 예.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 대표님 어떻게 타당이긴 합니다만 누가 당대표가 되든 별반 달라질 건 없는데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재명 지사 때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말만 하면은 좀 분란을 일으킨다. 그냥 싫다. 이런 부분이 아마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박찬대 후보 역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출마 선언문 해보니까 거의 출마 선언문이 아니라 충성 선언문이다라고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얼마만큼 대통령에게 잘 보였느냐. 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지난번 이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에도 정당사에도 발전에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수직적 관계는 불가피한 거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누가 정청래 후보가 되든지 박찬대 후보가 되든지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청을 받아서 한다.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지금 전당대회 때부터 어떻게 명심이 나한테 있다고 경쟁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우려된다. 이렇게 굉장히 보시는 건가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자녀 임기 1년 짧지만 1년간의 임기지만 그 사이에 이제 새 정부하고 이제 합을 맞춰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초에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7월 임시국회 7월 4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제 추경을 처리하려면 이제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 몇 개 이제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회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추경 그 자체도 또 여야 간에 약간의 좀 이견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하고 추경하고 지금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추경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묶어서 하면 안 된다. 추경은 정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건이 30조 5천억 원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국민 소비 쿠폰 13조 2천억 원 그리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6천억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 1조 1천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2의 IMF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굉장히 못했고 또 12.3 내란으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렇게 지금 국가 부채 1,300조 만들고 그리고 GDP 대비 49% 그리고 세수 펑크 60조 이렇게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한 정말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반성한다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막지 않아야 된다. 이걸 네. 포퓰리즘이라고 막으면 막을수록 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좀 주셨는데 추경안 플러스 다른 이제 여야 간의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뭐 추경안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글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바는 예. 이제 현금성이다. 특히 이제 지역화폐라든가 비탄감 이런 부분, 비탄감 같은 경우에 그럼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던 그런 채무자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몇 %를 탕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짤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예. 현금성 재정 확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 하되 최소한으로 현금성을 하되 제 생각은 이제 좀 뭐 국책 사업을 한다든가 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데 그는 이제 좀 현금성을 지양을 조금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어쨌든 뭐 추경은 당장 해야 될 부분이고 국힘도 아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새 정부 들어섰고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원내사령탑이 새롭게 이제 진영이 짜여진 상태에서 국회 상황이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또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